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게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전날까지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현된 것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17일에서 18일 예정된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4%, 0.2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저조한 경제 지표와 시리아 사태 해결 불확실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에서는 7월 산업 생산이 1.5%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고, 또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망 심리가 우세해졌습니다. 영국은 0.01% 상승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02%, 0.3% 하락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를 5일 앞두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3만 건과 직전주의 32만 3천 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해 축소 규모는 최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는 2개 주의 컴퓨터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인 변동 요인이 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8월 재정수지가 1,4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 8월 정부 수입이 1,853억 7천만 달러인 반면 지출은 3,332억 9천만 달러로 재정 적자가 1,47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00억 달러보다 낮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3년 회계연도 11개월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총 7,5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조 1,600억 달러보다 3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끝나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7월 유로존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스타트는 12일 7월 유럽 산업 생산 하락폭이 예상치 마이너스 0.1%보다 큰 전월 대비 1.5% 위축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0.6% 증가에서 악화된 것입니다. 시장 정보업체 마켓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 보준으로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며 2분기 성장을 기록했던 GDP가 3분기 들어 다시 위축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12일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날보다 2.4% 내린 온스당 1,330달러 60센트를 체결됐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금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멈추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줄어들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 30만 건 아래로 내려왔지만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는 양상이 조금 짙었습니다. 0.1%에서 0.3% 정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7월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해드리면서 자세한 이슈까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 과정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 시행 연기에 주력하면서 부채 증액 협상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대부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주에 이제 FOMC 이 영향이 지수에도 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뒷심 부족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7%가 내렸습니다. 15,30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4%가 떨어진 3,7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4%가 내린 1,68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리아 문제가 외교적인 현재 줄다리기 국면 이런 부분에서 그 리스크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 그림자가 점차 좀 짙어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2.4% 떨어진 온스당 1,330달러 60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역시 이제 다음 주 나올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bp 정도가 떨어진 2.87%로 강보합세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가격이 강세 기조를 유지한 것은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에서 나올 이 양적 완화 축소를 연준이 시장의 내용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좀 당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집계도 있었는데요. 29만 2천 건. 그렇지만 노동절 휴일 때문에 두 개 주의 수치가 적정하게 현재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현재 지지난주였죠. 32만 3천 건보다는 떨어졌지만 그 수치를 좀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비교적 좋은 수치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노프 외무장관과 그 제네바에서 이 시리아 화학무기 통제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전 효과가 좀 있을지 여부는 주말 뉴스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은 7월 산업 생산이 좀 부진했습니다. 0.1% 올라갈 것으로 점쳤는데요. 1.5% 감소하면서 예상 밖에 좀 낙차가 좀 컸습니다. 영국의 FTA 지수는 0.01%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지만 독일의 닥스 지수는 마이너스 0.2%, 0.02%가 떨어졌고요.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3%, 이탈리아 MIB 지수도 0.2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조금은 좀 부진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공화당이 내년 예산안 심의를 놓고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 포기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곧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그 오바마 케어 이것이 이제 10월부터 이제 실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부분을 들어주는 대신 그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요구는 이를 1년 정도 시행을 좀 늦춰달라.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 상원은 이 공화당 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적으로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오바마 케어 그 공영의료보험제도는
그 미국에서 현재까지 나온 부분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좀 꺼리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공화당의 불만소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 경우 의료보험 수가나 제도에 들어가는 민간 기업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 고용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화당의 현재 불만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은 이제 내년 그 10월부터 이제 내년 10월부터 올해 이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회계연도 예산안을 그 끝마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당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같이 그 처리해야 될 심의안이 이 연방부채 그 상한 한도를 늘려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그 전격적으로 화학 무기를 무력 공격을 통해서 이 부채 한도 상향과 내년 예산안을 순조롭게 처리를 좀 기대를 했지만 시리아 문제가 다시 꼬임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부채 증액 협상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협상은 정치권의 정략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인 싸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급박한 사안이다. 이렇게 강변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이런 서한을 이제 공화당 의원들한테 보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특별히 이제 언급도 없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양보안을 내놓으면 이에 이제 화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의회 정책국에서 보는 시각은 올해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이 부채 한도 상향이 부채 한도에 거의 현재 그 자금이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부채 한도는 16조 7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약 500억 달러 정도 현재 현금 가용 자원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이제 한 달 이상을 버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9월 말로 2013년도 회계 연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보면 약 6일 정도 남은 의회 회기 기간 동안에 이 부채 한도의 상향 조건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진통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그 남아있는 FOMC 미팅이라든지 시리아의 그 외교적인 그 화답할 수 있는 국면 이런 부분도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의 재정적자 정상화 과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올해 회계 연도는 1조 달러, 연방 재정 적자가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고무적인 재정 적자의 감축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회계 연도의 재정 적자는 1조 1,6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을 통해서 올해 3월부터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었고 급여세가 4에서 6%로 2% 상향되는 등 세수 확보도 점진적으로 현재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회복세를 탄력적으로 현재 바탕이 되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세원 확보가 아주 부드럽게 현재 이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국책 모기지 담보 기관들의 페니메와 프레디맥 쪽에서 배당금 수입도 정상적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월 정도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보면 7,55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말로 이제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전보다는 재정 적자가 35%나 줄어드는 상당히 큰 폭의 개선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시퀘스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재정 적자가 전반적으로 감축되는 이런 흐름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었던 22의 영내 감독권 부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승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 통합에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늦었죠. 예. 얘기는 한 1년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속도를 좀 못 냈습니다. 그간 이렇게 좀 진척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 유로존의 그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후에 그 설정된 내용도 ECB의 이 관리 감독 권한을 넘기느냐, 이 부분이 좀 마찰이 있었는데요. EU 6,000개 은행으로 그 대상을 그대로 현재 가져가는 것으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EU 의회에서 이를 공식적 안건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것이 이제 ECB가 전부 다 이 많은 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부분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 감독 권한을 분산시키느냐, 이것이 ECB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인력 그 수급 문제도 도마에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6,000개 은행이지만 EU 내에 500개 핵심 은행권의 관리가 가장 그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로서는 EU 그 주요 은행들을 총망라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그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부터 바닥 신호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새로운 5세대 지도부는 확실하게 그 자신의 그 정책적인 구조 이런 부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리커창 총리가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 포럼에서 이를 밝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면서 경기 부양 카드 이런 모양새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6개월이 됐지만 현재의 주요 관리들의 부패 척결과 미니 부양책을 그때그때 내놓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돈을 풀어서 하는 경기 부양 기조는 가급적 현재 꺼리는 이런 기조는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OECD가 지난달 말이었나요?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1%로 올리고 어제도 도이치방크가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로 올리는 등 이전에 나왔던 바오보 성장 수치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은 중국 지도부로서는 매우 흐뭇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어제 프로그램 통해 1조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결국 무난하게, 아주 무난하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만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2,000선 유지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상당히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선물 옵션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어떤 한머니의 움직임이 일정 부분은 좀 나타났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전일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의 영향에 의해서 지수가 이제 빠지지는 않고 상승을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원 정도는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프로그램 매수 규모를 따라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일정 부분은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제 그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쪽과 그리고 펀드 환매라는 부분이 동시에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동안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 민감주는 좀 조정을 좀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건 뭐 조선, 철강, 뭐 IT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전에 사실 지수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종목은 결국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겨우 이제 방어하는 정도 수준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권 진입을 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에서 움직임을 보니까 경기 방어 쪽 성격이 강한 통신 그 제약 쪽은 2% 정도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조정에 좀 시장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좀 부각될 부분이 예정된 악재가 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현재 시점에서는 그 유동성 규모의 축소라는 한 축과요. 또 한 축은 그 경기 회복이라는 양날이 지금 대립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만간 그동안은 좀 그 시장에서 많이 묻혀졌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유동성 규모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이제 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정상으로도 FOMC 회의가 이제 17일, 18일로 좀 잡혀 있죠. 그때 분명히 이제 그 규모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잊혀졌던 부분에서 사실 지금 채권금리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채권금리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보시는 게 이제 FRB 차기 의장이죠. 거의 지금 이제 서머스 쪽으로 거의 기울어 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서머스가 FRB 의장이 된다면 지금 이제 일부 기사에서는 거의 영향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달러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강달러 정책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통화 환수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시기나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버냉키의 영향력이 거의 지금 사라지는 가운데서 아마도 이번 회의를 이후부터는 차기 의장의 어떤 발언권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 부분들도 우리가 또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지만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지면서 결국 다시금 유동성 규모 축소 내지는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인도네시아 등 잠재된 통화 위기 국가들이 다시금 또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하고 독일의 어떤 시리아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장애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모르는 악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은 아닌데 결국 예정된 악재였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시장에 좀 묻혀 있었는데 현재 시점부터는 다시금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시장 전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전망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급의 어떤 핵심은 결국 외국인이었는데 전일 매매 동향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1085원인데 이게 환율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1100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수익은 낸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오긴 어렵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다시 더 빠진다고 한다면 환에서는 외국인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수출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지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는 과거에는 외국인이었다고 일단 본다면 최근에는 외국인이 아닌 프로그램 매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씩 부담스러워져 가는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부터는 대형주 위주의 어떤 지수를 동반한 상승보다는 각계 개별 종목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태양광 쪽에 지금 최근에 분위기들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전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LED 쪽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 영역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과거와 좀 달라지는 패턴이 뭐냐면 예전에는 뭐 LED면 LED가 동반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태양광이면 태양광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바닥권에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 단계 레벨업 해 놓은 상태에서는 좋은 종목은 더 가고 안 좋은 종목은 못 가는 섹터별 차별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향후 매매 전략은 단기 급등과 가격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근데 섹터별 차별화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동반 상승보다는 차별화 쪽에서 잘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환율 딜레마에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기는 어렵겠다.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장도 쉬어갈 텐데 무엇보다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LED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마지막인 금요일은 기술적인 흐름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 전망해보고요.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장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아주 무난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가 2,000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결국 2,000선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 시장 보신다면 어찌됐든 장중에는 2,017포인트가 올라갔고 또 1,995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하는 좀 변동성이 장세가 연출됐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2,000선은 다시 지키면서 지수가 마감됐다는 부분들 일단 2,000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겨루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엿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좀 방어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했던 어제장, 하지만 변동성은 컸지만 2,000선까지 유지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기술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이번 주에도. 그래가지고 2,000포인트를 단숨에 올라왔고요. 이건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아니라 안착에 대한 기대감도 주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됐던 모습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기간 조정이나 혹은 일시적인 조정은 생각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상승을 좀 주요했던 게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이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지수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주도 업종이 됐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수 자체가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53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렴을 보였는데, 일단은 좀 부담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만은 53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수렴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곡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구간을 진입하면서 한 주가 마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2000까지 전망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현실 그대로 나타났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부담감 조금 있습니다만 경기 민감주가 그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과 나빴던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9종목 중에서는 뭐 신한지주라든지 OCI, 성강밴드, 금호타이어, 현대건설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드 종목으로는 뭐 LG디스플레이, 현대홈쇼핑, 삼성 SDI, 그리고 STS 그룹들, 그리고 우선주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9종목을 먼저 보신다라면은 신한지주, 그러니까 뭐 신한지주뿐이 아니라 은행주들이 3분기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강세를 띄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올해 고점대, 그러니까 41,000원, 42,000원대를 돌파를 시키고 신고가를 연출시켰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의외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주도 업종군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가 9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강밴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업종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 하위 그룹들, 피팅업체든지 단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군들까지 상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성강밴드가 그 뒤를 이으면서 이번 주에 고점을 돌파시키고 추가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최고 신고가, 제가 지금 연봉을 보여드리는데 종가상으로는 최고 신고가를 계속 연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이게 고점이 아니라 조선주처럼 계속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중에서 제일 좀 지지부진했던 금호타이어가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길목에서 잘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만약에 한 12,000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를 이룬다라면은 충분하게 한 13,000~1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은행주들이라든지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OCI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제 특성,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은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오면서 고점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OCI는 그 기업의 내부적인 특성 요인에 의해 가지고 좀 강세를 띄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배드 종목으로는 일단 LG디스플레이를 좀 꼽아봤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 지지 라인을 붕괴시켰죠. 그래서 만약에 한 27,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금 최저가를 연출할 수도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배드 종목을 제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탈된 뒤에 계속 얘기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급이라든지 지지 라인이 붕괴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박스가 하단이 한 145,0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면서 고점에서의 확산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게 고점에서의 확산형이 진행이 되게 되면 대부분이 조금 하락세로 움직였던 경우 과거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적인 부담감이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STX그룹의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들도 대거 안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STX그룹은 더 이상의 호재가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모습. 우선주들은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의 장세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 자체를 좀 안 좋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9종목과 배드 종목 살펴봤고요. 9종목 5종목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시간 빠르게 지났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강밴드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5,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 대응하시고, 다만 29,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기존의 바스카 상단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의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 수익을 내줄 것을 기대합니다. 성광밴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헤지펀드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미국의 양적 완화가 1년 내 종료될 경우에 예상보다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출구 전략에 따른 이 여파에 대한 경고, 어제 아스무센 ECB 이사가 경고한 발언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짚어봤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드레켄 밀러라는 사람은 옛날에 그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공략해서 1990년대에 10억 불 정도 이익을 봤다고 하죠. 그 당시 10억 불이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조지 소로스가 일본을 엔화 약세 공략을 해가지고 10억 불을 모았다는데 그게 20년 전 10억 불과 지금 10억 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항복을 받았던 헤지펀드의 대부 밑에서 일했던 사람. 그래서 헤지펀드의 제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적 완화가 850억 불에서 100억 불이 줄든 200억 불이 줄든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금액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단기간 1년 안에 끝나게 된다면은 이 양적 완화의 금액이 현재 전 세계 자산 가치를 지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시장은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고 그것이 시장의 베어마켓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축소는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1년 안에 했다, 6개월 안에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적 완화하는 것이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경기 회복이 됐느냐라고 본다면 기간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례를 보면 양적 완화가 실제로 줄어들면 물론 지금은 이제 비전통적 방식을 줄이는 과정이지만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가지고
금리가 이제 거의 뭐 그 매지 망치처럼 그럼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금리에 따라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일 때 금리를 거의 많이 내렸다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이제 그 양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금리를 그 인상을 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 바탕에는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성공했다라는 기대감이 결국 작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비전통적 방식이지만 지금 풀고 있는 자금을 줄인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 규모가 얼마씩 줄어들지 간에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된다면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드러켄밀러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하계 대회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해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참 자신만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말만 미니 부양책이었지 규모로 본다면은 만만치가 않았던 부양책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들 어제 바로 또 짚어봤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롄에서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7차인데요. 여기서 리커창이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제2의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호언을 했죠. 사실 그것은 이제 그 정치의 이반자들이나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없을 때는 말을 못하는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상당히 어려웠던 신용경색 문제로 어려웠던 부분을 미니 경기 부양으로 성공시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7.5%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일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미니 경기 부양 자체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서 이제 그 금리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규제를 더 완화하는 상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를 좀 해줘야지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그 중국자의 모습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상승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급부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커창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기 부양의 얘기를 안 한다라는 식보다는 뭔가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줬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5%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걸 무난할 것이다. 김동섭 이사님도 동의하시는 바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이미 해왔지만 겉으로 표현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조금 더 해줄 여지를 보여준다면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도 한국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얘기가 참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를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하는 거 똑같은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건데 이제 그 양적완화 축소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적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은 저리로 가져온 자금을 투자했다가 그 투자금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들어온 돈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통화에 대한 어떤 환율의 변화가 크게 없을 거라는 거고. 또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흥국들 위기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로 5% 정도 되고 있다고 하죠.
또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로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위기국들은 외환보유액이 GDP 대비 10% 미만이고 경상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두과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향후 우리나라장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많은 그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투자회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는 이 이후에 외국인 투자 강화는 더욱더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국내장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 국면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리고 강한 장을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이 활성화되는데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펀더멘털이 좋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유입되면서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